금강경 법회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 저같이 못난 사람도 금강경 방법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믿고 김원수 박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김원수 박사는 금강경의 대가인 백성욱의 제자다. 백성욱 박사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 금강경을 문자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풀어낸 백성욱. 그는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대중과 소통한 불교 철학자였다. 봉선사에는 능엄경이 아주 주 텍스트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에. 사사무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 박사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백 박사님 대중 보는 데서 사사무예를 설명하시면서 병뚜껑을 병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바로 사사무예 도리다라고 백 박사님이 시범도 보이면서 설명했다라는 얘기가 운어 스님의 능엄경 강화에 나오는 겁니다. 단어 스님이나 송 스님 옛날 분들은 다 아세요. 백 박사님 유명하신 스님이라는 거. 2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한 분이다라고 송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단어 스님도 그 스승이신 방하남 스님이 매일 점심을 날라줬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계셨겠죠. 옆방에 있는 사람이 백 박사님 돌아가신 뒤에 그 인사차 들렸더니 야, 너 백 박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너희들 복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백성욱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매료됐다. 부처님을 닮은 모습과 깊은 통찰력에 학생들은 스승으로, 정치인들은 조언자로, 수행자들은 선지식으로 따랐다. 서정주 시인은 백성욱을 이렇게 평했다. 5000년 역사에서 여자로는 선덕여왕, 남자로는 백성욱이 가장 매력적이다. 한 사람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채로운 삶, 승려, 독립운동가, 학자, 정치가, 교육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박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 무엇을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넓으냐, 부처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넓으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건 대답을 아니 이미 뻔히 질문 속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라는 게. 모시는 마음이 넓습니다. 모시는 연습을 할 때 너는 더 넓어질 것이다. 금강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 바치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지옥 같았던 군대 생활이요, 며칠 새에 아주 편하게 바뀌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실천함으로써 제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는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았고 5.16을 미리 예견해 소사로 내려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기도 했다.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모두가 출가자라고 설파했던 백성욱. 그의 제자들은 그를 불세출의 도인, 시대의 활불이라고 부른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각본상을 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고 아시아 또 최초입니다.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식민 지배를 겪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을 이미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다. 남북 통일과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미 예견했던 해안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백성욱 박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견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1960년대 후반, 그는 한국 자동차가 중국에 수출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계 따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시기가 1986년인데 이미 20년 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다. 저희가 처음에 소사에 들어갔을 때가 67년도거든요. 포니가 나오기 한 20년 전에 그때 이미 자동차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한국은 점점 발전한다. 일본을 따라잡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며 도인의 면모를 보였던 백성욱 박사. 그는 보통의 승려가 아니라 도인이자 교육자였고 정치가였다.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라. 백성욱 박사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사회와 나누려 했던 인물이다.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이치와 판단의 기준을 전했다. 걸어온 모든 길이 대승적 실천의 길이었던 백성욱의 삶. 그 첫 발걸음은 암흑의 시대, 조국이 사라진 시대에서 시작됐다. 열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이 동생은 고아가 됐죠.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닐 건데 그때 기억으로는 전생에 복지응계에 있어서 외갓집에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때 해와 전문학교라고 동국대학교 전신입니다.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신 거죠. 1910년 14살의 나이로 정릉 봉국사에서 출가한 백성욱. 경성중앙학립을 졸업한 그는 민족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대열에 함께했다. 불가의 수행자였지만 조국의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백성욱에게 독립운동은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누구의 말을 보더라도 이선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없어서는 불법이고 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독립운동은 꼭 필요하다. 1919년 5월 10일 백성욱 박사는 일본의 수배를 피해 상하이로 출국한다. 당시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했다. 한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아주 고생 끝에 상해로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을 내놓았다. 불가의 자비와 민족의 독립, 두 가지 원을 가슴에 품은 젊은 수도자의 발걸음은 이미 범상치 않았다. 거기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총집합을 했었는데 그 믿음직한 사람을 만났던 게 이승만 박사였고, 이승만 박사가 지금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보통 요새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 철학을 지혜를 개발시키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이 되려면은, 해방이 되려면은
지혜 있는 인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한계를 깨달은 그는 서구 학문을 직접 배우기로 결심한다. 첫 출발지는 프랑스였다. 당시 프랑스는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언어와 기초 학문을 익힌 백성국은 다시 독일로 눈을 돌린다. 칸트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해화 전문 다니실 때부터도 좀 배우셨던 게 있었고 또 이승만 박사의 권유도 있고 한 것이 독일 유학의 아주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글쎄 그때 그 백 박사님 얘기로는 대개 자기가 미국으로 했으면은 그때 미국의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은 그때도 상당히 명성을 떨쳤던 학교였는데 웬만하면 그 학교로 가라고 그러지 않고 왜 독일로 가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당신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오는 것보다는 역시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다. 당시 독일은 철학과 종교학, 과학 분야에서 서양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비르츠부르크 대학은 동양 사상과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서구 학문의 언어로 불교와 동양 사상을 정립함으로써 정신과 사상으로 먼저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백여 년 전 백성옥이 공부했던 비르츠부르크 대학.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스님이지만 논문을 쓸 실력은 못 됩니다. 백준, 자네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네. 불교 철학으로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백성옥 박사는 이곳에서 불교 순전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그가 유학 중이던 1924년경 국내 불교계 잡지인 불교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기록은 당시 그의 연구가 이미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도 다들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독일은 그때 아주 뭐 세계 최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꽤 그 독일의 그 지도 교수도 아마 칭찬하는 거로 아는데 한국인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독일이 대학이 평준화가 됐지만은 백 박사님이 유학하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대학, 이류대학이 있었던 모양인데 백 박사님이 다시던 비르츠부르크는 아주 최고의 대학이었고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나온 명문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문 대학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학위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옥은 무력 투쟁이 아닌 사상과 수행 교육을 통해 독립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의지할 표대 하나 없던 시절, 백성옥이 세우려 했던 사상과 불교적 토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붙들 수 있는 수행의 기준이 되었다.
1928년 9월 백성국은 모든 사회 활동을 정리하고 금강산 장안사 보도감으로 들어간다. 독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학자라기보다 수행자로 규정했다. 당시 독립을 향한 길은 무력도 외교도 교육도 쉽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백성국은 불교 수행을 통해 다른 길을 모색하려 했다. 결국은 목적은 독립을 추구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독립은 아마 여러 가지로 다 시도를 해보셨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 박사님은 드디어 보살의 원력으로서, 즉 알기 쉽게 말하면 기도의 힘으로서 독립을 쟁취해보자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결국은 수도하러 금강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산에서 백성욱은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해정 손석재 선생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후 함께 오대산으로 향한다.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백성욱과 손석재 선생은 100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기도와 정진에 집중했다. 이 경험은 백성욱의 수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이때 백성욱의 도시락을 직접 나르던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당대 최고의 선승 방하남이었다. 도시락 가지고 가는 길에 지팡이를 꽂아 두었는데 이 지팡이가 후에 큰 단풍나무로 자라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백성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금강산 장안사는 중요한 장소다. 금강산 수행 중 백성욱에게 숙명통이 열린다. 그는 제자들의 전생을 보고 그들의 인연을 꿰뚫었다. 숙명통은 제자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스승의 해안이 되었다. 깊은 산속에는 두려운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호랑이나 귀신이 아니요 바로 자신의 업보다. 어느 때부터인지 문소리만 바스락거려도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어. 귀신에도 담대한데 도대체 어찌된 영물인지 알 수 없었다. 무슨 그리 무서운 것이 있느냐? 웬 노승이 고리법장을 들고 쩔렁대면서 이놈 하고 나를 때려 죽이려 앞디다. 어느 전생에 나의 생불 같은 훌륭한 스승님께서 나에게 도통을 하려면 부처도 죽이고 스승도 죽여야 하느니라고 달마대사의 살불살조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단손했던 나는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단매로 스승을 때려 죽이고 바로 그 자리에 묻었다. 그 자리가 바로 안양암 자리였어. 나는 바로 잘못을 깨닫고 참회했지만 그 과보로 여러 생 고통받았어.
마침내 그 스승을 다시 만난 뒤에야 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스승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칠부처님의 스승 문수보살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근데 백 박사님 처음에 혼자 깨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강산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더 대단하신 분이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셨던 모양이고 그분이 아마 해정 선속재 선생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이미 훤히 다 도통으로 혹시 세상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백 박사라는 분이 금강산에서 혼자 도통을 오겠다고 애쓰고 있는 걸 보고 딱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그 스승이 있어야, 선지식이 있어야 밝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가의 전통도 있고 그 역할 아마 자청하신 것 같아요. 시계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금강산에서. 지금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 능력이 있다면 지금 몇 시인도 알 것이다. 서울역을 딱 관했대요. 금강산에서 서울역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서울역이 안 보인답니다. 500리가 되는데. 근데 그 자꾸 받치면서 분별이 없어지니까 서울역 시계탑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 몇 시인가 할 때마다 서울역을 향하면은 시계가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시계 잊어버려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비로소 잊어버린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그때 가서 알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또 시계도 다시 찾게 됐다. 금강산 수행을 통해 오신통을 얻은 백성국은 도인적인 능력을 보인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미리 내다보았다. 독립을 희망하며 공부를 계속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호련히 한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분명히 해방되었다고는 하는데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마득한 북쪽 어디쯤 매여 있었지. 어째서 서울과 평양이 서로 다른 곳에 매여 있을까? 이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었지. 1945년 8월 서울이 동경에 매인 것은 메가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기 때문이고 평양이 북쪽 어디쯤 매인 것은 평양이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백성국은 수행을 통해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깨달음을 사유와 실천으로 이어갔던 승려였다. (1950년 2월) 백성국은 대한민국 내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혼란의 시기, 그는 국가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금강산에서의 10년 수행을 마친 도인이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195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백성국은 무소속으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박사, 자유당의 이기붕 씨, 그리고 윤치영 씨, 이윤용 씨, 백성욱 씨, 박기출 씨, 이범석 씨, 이종태 씨 등 8명이 이 후보 등록을 했으나 그중 신익희 씨는 선거 이웃의 도중 착고하시고 박기출, 이종태 양 씨는 이 후보를 취소함으로써 나머지 이 후보자들만이 5월 15일 선거일을 앞두고 맹렬히 선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치는 그에게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니었다. 혼란의 시대,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건국운동은 또 다른 수행의 일환이었다. 백성욱은 또한 교육자였다. 그는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는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런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 바로 지금의 동국대학교다. (1953년 6월) 한국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그해, 백성욱은 동국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부산에서 막 환도한 대학은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는 폐허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계적인 종합대학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꿈이 있었다. 그는 불교 교육을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고자 했고, 그 구상은 동국대학교의 재건으로 이어졌다. 동국대 재건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백성욱 박사가 해방 이후 사회 전반에서 쌓아온 신뢰와 영향력이 있었다. 그 구상 끝에 이 박사, 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과는 건국 전부터 상당히 친했고, 백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동지애가 굳어졌기 때문에 백 박사가 부탁한 것은 이 박사 잘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를 앞세운 동국대학교를 기획을 하시면서 서울의 가장 노른자위 땅을 대학 캠퍼스로 얻을 수 있을까를 구상을 하셨는데, 중앙청이 뻔히 내다보이는,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그 자리는 도저히 학교 부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백 박사의 간절한 청을 못 이겨고 이 박사가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동국대학교로 인가를 해줬을 때는 지금 신라 호텔이나 장충공원까지도 다 동국대학교 땅이었었다고 합니다. 많은 땅을 동국대학교 부지로 받아갖고서는 보결생을 뽑아서 그 명진관이라고는 문화재 같은 것을 지면서 소위 연대나 고대와 같은 민족의 대학과 맞먹을 정도의 대학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욱 박사는 한국 최초로 보결생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재정을 마련했다. 고등학교 3년 내리 우등생에게 1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실시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전국에서 동국대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1964년 졸업생 가운데 교수만 40여 명이었고, 법조인, 문인들 등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그리고 이런 보교수장 같은 방법은 일찍이 서양에서 공부하신 그런 덕도 있지만 수도에서 비롯한 기발한 창의력에서 돌을 만드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동국대학교가 소위 잘 나가는, 이미 자리가 잡힌 대학과 맞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남산 자락에 우뚝 선 동국대학교. 그 초석에는 백성욱 박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리를 향한 헌신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전, 백성욱은 마치 모든 것을 내다본 듯 경기도 소사로 내려간다. 내무부 장관, 동국대 총장, 광업진흥공사 사장, 그 모든 세속의 자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독립만 됐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세상을 떠나도 된다, 아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르침을 후대에 길이 펴야 될, 손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백 박사님 가르침이 두루 퍼질 때 한국 불교가 쓴다 얘기했듯이 그 가르침을 아마 길이 펴게 할 소사 도량을 꾸며놓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1962년 백성욱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의 야트막한 산을 개간해 백성 목장을 세웠다. 그곳에서 그는 인연 있는 중생들과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산 아래 초라한 농장으로. 하지만 그것은 추락이 아닌 진정한 회귀였다. 도인 백성욱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백성 목장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금강경과 일상 수행이 만나는 현실 속 도량이었다. 백성욱은 여기서 매일 정근과 독경, 조용한 법문을 통해 말없는 가르침을 실천했고 낮에는 목장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다. 백성욱은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입고 같이 일했다. 스승과 제자의 경계가 없는 곳, 목장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가꾸고 지혜를 키우는 또 다른 학교였다. 지혜나 인격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는데 거기는 목장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면을 바꾸고 지혜를 키우고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잠들었고 두 도반이 짓거리는 거예요. 여기 자주 오는 그 여자분 선생님과 어떤 사이일까?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야. 백 박사님 부인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하던데. 잠들다가 그냥 잠이 확 깨버렸죠. 그때는 아주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에이 설마 선생님은 일생을 수도만 하시던 분 아니야? 들어온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벌써 들어온 지 한 1년쯤 됐는데 보따리 싸고 가자니 참 큰일이고 안 가자니 견딜 수 없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마음속으로 선생님 얼굴 보지 말았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란히 문제의 고요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에이, 더러워. 근데 어이, 이 사람 어젯밤 큰일 치렀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개했던 마음이 이상하다. 어떻게 어쩌냐고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시나. 피가 거꾸로 솟던 귀에 확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우유를 다 짜놓고서는 혼자 법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때 바쳤니 안 바쳤니? 바친 게 아니라 밤새면서 궁리만 했죠. 그때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네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너는 결국 이 도량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갈등을 하나하나 미리 아시고 그걸 이제 금강의 선호념, 선부총이라고 저는.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한상 씨라고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그 앞에 가서 쩔쩔맸어요. 정주홍 씨보다 더 부자인 이한상 씨는 불심이 돈독했습니다. 법당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을 세워서 법당이 크게 되려면은 퇴임한 동국대학교 백박사님 같은 분 불러서 강사로 앉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다 이런 궁리를 했습니다. 백송욱 박사가 그리 유명한가? 두둑히 보시해드리면 오시지 않겠어? 근데 그 박동기라고 하는 분이 백박사님은 돈 준다고 해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삼배 드리고 간청을 하셔야 올지 말지라고. 벤츠를 타고 소사에 왔다고 그래요. 박동기하고 이한상 사장하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놈이 그 고의한 놈 이한상이냐? 네 맞습니다 박사님. 내 말을 네 놈 그 고약한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냐? 아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자가 팔팔팔팔 떠올더래요. 그러고선 한참 꾸중 맞고 있다가 이제 겨우 사정해서 이제 강의는 3번 나가고 다시 오셨는데 이런 걸 봐서 돈에 정말 초연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륵존 열애부를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백성욱이 가르친 수행의 핵심은 금강경 독송과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였다. 그 운명을 깨트리는 가르침, 유일한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로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본래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죄가 본래 없어짐으로써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금강경만은 운명의 사슬을 끊고 인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금강경 독송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욱은 세계 역사와 지리를 넘나들며 법문을 펼쳤다. 그의 법문은 시공을 초월했다. 무엇보다 그는 각자의 마음 씀씀이를 환하게 꿰뚫어 보았다. 제자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도인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남은 생을 후학양성에만 몰두했던 백성욱은 1981년 음력 8월 19일 태어난 그날에 입적했다. 같은 날 시작되고 같은 날 마무리된 84년생의 완전한 순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백성목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사리탑과 동국대학교에서 세운 비성만이 조용히 서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도 찾아와 스승을 기린다. 도인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백성욱의 제자 김원수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간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집을 개조해 무료 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이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2005년부터 역사했어요. 학생 때부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생각은 쭉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여건이 잘 안 돼서 못했는데, 마침 그때쯤 돼서는 봉사원들도 구해졌고 또 집안이 조용해져.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6년간 공대 대학 교수로 재직해온 김원수 씨. 스승 백성욱이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일했던 것처럼 김원수 역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 수행은 단순히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었다. 제 월급을 털어서 바쳐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월급이 들어가죠. 아, 이러다간 뭐 나는 쫄딱 망하겠다. 근데 그래도 우리 밝은 스승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그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베푸는 마음이 많다는 것도 느끼고, 나가는 게 손해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실감으로. 또 김원수는 1988년부터 매주 법문을 열기 시작했다. 금강경 불교 모임을 만들어 전법 교화 활동을 펼쳤고 2014년 동국대학교에서도 생활 속의 금강경 강좌를 열었다. (2020년) 김원수는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스승 백성욱의 뜻을 따라 금강경 독송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백성욱 박사는 말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부처님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공경심으로 부처님께 바칠 때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어 내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고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성품이 드러난다. 마음 밖에 형상 있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형상 없이 존재한다. 바쳐라.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모든 생각, 즉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칠 때 부처님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백성욱 박사의 바치는 가르침은 생활 속의 불교, 인간 중심의 불교라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 인간 소외의 대안이자 세계적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등불이 될 것이다. 지금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에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임을 깨쳐 능력과 지혜, 인격을 갖춘 사회인이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우리 법당에서는 자시 일어나서 칠독을 합니다. 가행정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직장을 다녀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경야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자시 일어나서 가행정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잠도 점점 줄어들고 잠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재앙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백 박사님이 가르쳐준 데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법당에서는 그것을 아주 생활화하고 그것을 3년 이상 하신 분한테는 형설지공패라는 것을 수여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옥훈련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느냐? 그걸 함으로써 생기는 그 상쾌함이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즐겁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방학 때 딴 데는 나가지 않습니다. 법당으로 휴가를 옵니다. 그런 정도로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밝은 스승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얘기하셨어요.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을 해봐라. 궁한 마음은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당이 지어질 것이다. 오늘도 금강경 법회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불세출의 도인 백성욱 박사가 소사 백성목장에서 전한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에 흐르고 있다.